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장민주라고 해요. 여러분, 이해받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진실보다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더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너무 쉽게 침묵하고 자기 확신에 너무 빨리 안기는 게 인간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며 속단과 편견, 섣부른 판단과 나 아닌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며 여러분께서는 심리적 회피로 인한 죄책감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시길 바라며 늦은 깨달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장독대에서 발견한 쪽지 한 장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자란 동네는 조금은 특별하다면 특별한 동네였답니다. 그 동네는 일명 교수촌이라 불리는 곳이었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은 교수가 살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교수들이 많이 살았는데 주변에 큰 대학이 2개나 있어서 교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데 그 외에도 여러 대학으로 가는 교통편이 좋고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 가운데 대학 로고가 찍힌 주차증이 붙어있는 차들이 엄청 많았고 어린 제 눈엔 어딘지 모르게 급한 걸음을 하면서도 느릿느릿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이는 안경 쓴 사람들이 동네에 많이 다녔던 것 같기도 해요. 동네는 참 조용했어요. 토요일 오후가 되어도 나와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동네. 친구들은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친구들 집에 여러 번 놀러 가곤 했으니 그런 집 분위기를 대충 아는데요. 하나같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냉장고엔 학회 일정 같은 게 붙어 있었고 사방엔 책이 쌓여 있고 안경 쓴 부모님들 정말 다 그랬다니까요. 그런 동네에서 저희 부모님은 떡집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하시던 것이었는데 할머니가 하실 때부터 장사는 꽤 잘 되던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집은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교수 부모를 둔 다른 친구들 집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죠. 친구들은 그런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했어요. 민주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놀아도 돼? 우리 같이 놀자. 우리 집? 그래, 뭐... 왜 안 돼? 안 되는 거야? 민주네 집에서 놀면 좋은데 잔소리하는 엄마도 없고 말이야. 너희 집 비어있는 거 아냐? 응, 우리 부모님은 장사하러 나가셨지. 비어있어. 맞아. 그럼 너희 집에서 놀자. 우리 아빠 요즘 논문 쓰는 기간이어서 난리도 아니야. 엄마까지 예민해져선 집에서 발소리도 크게 못 내게 해. 너희 집도 그러냐? 우리 집도 그렇잖아. 그놈의 논문 지겨워 죽겠어. 민주 넌 좋겠다. 그렇게 맨날 집이 비어있으니 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말이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은 논문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지도 않으실 거 아니야. 진짜 좋겠다. 그거야 뭐. 그래,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자. 항상 논문 쓰고 공부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기들 집에서 떠들고 노는 건 금기와도 같았으니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교수촌에 살았으니 친구들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이 교수 부모를 둔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떡집 딸이란 것이 어쩐지 부끄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움츠려들게 되고 작아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감정이 드는 게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교수 부모들이 영어로 쓴 편지를 들고 다닐 때 저는 엄마가 싸준 떡을 들고 다녔고
논문이나 어려운 말들이 적힌 종이가 가득한 친구들 집과 달리 저희 집에는 떡 주문서만 가득했죠. 대학 공부도 제대로 못 마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새벽마다 떡 찍으러 나가시는 부모님을 보며 책 보느라 밤을 샌다는 부모를 둔 친구들을 부러워했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오히려 풍족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인기 많은 쌀떡볶이집에 가래떡을 납품하기도 했고 떡 맛있다고 소문난 떡집이었으니까요. 저도 저희 떡집 떡이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땐 부모님 떡집에 가서 아빠가 떡 볶거나 찌는 거 구경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옆에 서 있다가 바로 나온 떡을 먹으면 정말 말도 못하게 맛있었거든요. 우리 민주 살기 좋아하지? 이건 아빠가 이번에 새로 배합한 건데 한번 먹어볼래? 단맛을 좀 줄여봤어. 어디, 나 먹어볼래. 맛있는데? 너무 달면 단맛 때문에 떡 맛이 덜 느껴지는데 이건 덜 달아서 떡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져. 어머, 제법 전문가처럼 말한다. 맞아. 아빠가 딱 그런 의도로 배합을 바꿔보신 거야. 역시 우리 딸이네. 떡집 딸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안 그래? 그러게나 말이야. 나중에 우리 민주가 이 떡집 이어받으면 더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떡집 이어받을 생각 전혀 없거든. 그래? 왜 그럴까? 떡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민주가 하면 정말 잘할 텐데 말이야. 난 그냥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떡 먹기만 할 거야. 그럼 넌 나중에 뭘 하고 싶은데? 너? 난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 될 거야. 그렇구나. 우리 민주는 교수님이 되고 싶은 거구나. 그래, 교수도 좋지. 뭐든 민주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야. 엄마가 떡집 이어받으란 말을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발끈해선 떡집 물려받을 생각 없고 교수할 거라고 말을 내뱉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렇게 말하고는 부모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눈치를 살피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서운해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겉으로야 허허껄껄 웃으시며 뭐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다고 하셨지만 속으론 서운한 마음이 왜 안 드셨겠어요. 떡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떡집은 하기 싫다고 하고 친구들 부모 같은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어린 마음의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린 치기로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친구들 중엔 저희 부모님이 떡집 하시는 걸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잘 되는 떡집을 하는 부모님을 뒀다는 것은 안전한 보험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그런 부분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어요. 교수 부모를 둔 친구들마저도 말입니다. 아, 이번 중간고사 성적 진짜 절망적이야. 얘 아무런 성적표를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보일지 벌써부터 걱정이야. 나 식은땀 흐르는 것 좀 보라고. 그래도 난 수학 하나 망친 거 아니야. 난 다 망쳤어. 등급도 떨어지고. 나야말로 큰일이라고. 민주, 넌 어때? 민주는 뭐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넌 너희 부모님 떡집 물려받으면 되잖아. 무슨 소리야. 난 떡집 할 생각 없어. 공부해야지. 나도 성적 중요해. 왜? 나라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물려받을 텐데 왜 싫다는 거야? 글쎄 뭐 내 적성이 아니라고나 할까? 배부른 소리 한다 정말. 넌 든든한 보험이 있으니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뭘. 떡집 하나 갖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야, 교수 부모보다 100배는 낫겠다. 교수는 뭐 물려주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결국은 내가 다 이뤄내야 하는 건데. 넌 그냥 너희 부모님 하시던 대로 받으면 되잖아. 안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대학도 뭐 꼭 갈 필요도 없고 취업 스터디 쫓아다니며 스펙 쌓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이 평생 직업이 보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 뭐예요? 제가 그걸 하기가 싫은거려. 오죽하면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절대로 그 떡집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꼭 교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큰 소리라도 땅땅 쳐놔야 스스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서 부모님은 물론 친구들에게까지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며 장래희망은 대학 교수란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지만 말이에요. 이만큼 살아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장래희망이 대학 교수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발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거나 혹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는 건 그저 허영에서 나온 단순하고 철없는 발상에 불과한 거라는 걸 지금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땐 철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땐 그랬다는 겁니다. 하여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입만 열면 난 대학 교수가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떠들고 다녔어요. 그 말은 마치 제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주문과도 같았죠. 문제는 현실의 제가 그 선언을 뒷받침할 만큼 절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적은 최상위권은커녕 중상위권 정도로 맴돌았고 특히나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은 저를 무척이나 괴롭혔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과를 가야 한다길래 적성 상관없이 이과를 선택했다가 피를 본 거죠. 정말로 교수가 되고 싶긴 했던 건지 그저 떡집 딸이란 말이 싫어서 무작정 뱉어버린 꿈은 아니었는지 대학 교수라는 목표를 향한 갈망보다는 떡집 딸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해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지만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을 만큼 간절하진 않았고 그러니 성적도 늘 어중간한 자리에 머물렀어요. 어쩌면 떡냄새 가득한 떡집 찜기 앞에서 떡집 물려받기 싫고 교수 될 거야 라고 외쳤던 어린 날의 저는 간절함보단 자존심으로 만들어진 꿈을 붙잡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그저 제 점수에 맞춰 갈 수 있는 대학의 학과를 선택해야 했어요. 쉽게 말해 점수 맞춰서 어지간한 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교수 될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것에 비하면 다소 허무한 입시 결과라고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저 스스로 실망스러운 상태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신입생이던 그때 저는 제가 진학한 대학에서 제 인생의 우상이자 롤모델이 될 분을 만나게 됐답니다. 사실 여러모로 김이 빠지고 느슨해진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어요. 설렘 같은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저 시간표 맞춰서 강의실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곳으로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강의실로 들어오시는 그분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매끈한 블랙 슬랙스와 하늘색 셔츠를 입고 구두 소리를 또각거리며 걸어오셨는데 다른 여자 교수님들이 풍기는 진동하는 향수 냄새 같은 것 한 방울도 없이 강의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리는 기운을 갖고 계셨어요. 얇은 금태 안경 너머로 깊지만 매서운 눈매까지. 그런 걸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 모습에 전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한 자신감으로 말없이 잠깐 서 계시다가 칠판에 이름을 쓰고 첫 인사를 하셨는데 말투마저 어쩜 그리도 유려한지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을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난 이수연이고 석사와 박사 학위는 독일에서 땄어요. 독일어로 된 교재를 부교재로 채택할 건데 불만 갖지 마세요.
그 책이 제일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교수님, 독일어를 전혀 못하는데 그런 교재를 어떻게 읽나요? 그림만 봅니까? 나도 처음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다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건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죠. 너무 쉽고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독일어는 정말 영어로 된 원서도 힘든데 독일어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내가 부교재로 채택하려는 교재에 영어 번역서도 있긴 해요. 하지만 번역이 너무 난해해서 추천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정 그렇게 원한다면 영어 교재를 봐도 됩니다. 영어로 번역된 건 더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는 미리 할게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하시는 중에도 뭔가 경쾌한 리듬이 느껴졌고 발음 하나 흐트러짐 없는 것이 놀랍기도 했어요.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짜 세련됐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학생들 사이에선 작게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덜어는 탄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조련하는 방식 같더라고요.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한동안 동기들 사이에선 그 교수님 이야기가 여러 방식으로 회자됐던 것 같아요. 야, 이수연 교수님 말이야. 진짜 카리스마 후덜덜하지 않냐? 잘못 걸리면 끝장날 것 같던데? 그 수업 시간에 몸살이야겠어. 보통 여자 교수님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학생들이 우습게 볼까봐 그러는 건지 참. 거기서 여자 교수란 말이 왜 나오냐? 내가 듣기론 그 교수님이 진짜 무서운 건 여자 교수고 뭐고 간에 과제량이 엄청난 거래. 장난 아니라더라. 다들 이수연 교수님 별로라고 봤니? 난 정말 너무 멋지기만 하시던데. 뭐 멋지긴 하지. 남편도 교수라던데? 그런 삶을 살면 근사하긴 할 거야. 그게 진짜 인생이지 싶긴 하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주워 듣게 되면서 저는 더욱 그 교수님에게 빠져들었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려면 우선 그 교수님 눈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 교수님 수업은 교양 수업까지 모두 쫓아다니면서 들었고 질문이라는 명목하에 말도 붙이고 과제 제출이라는 명목하에 매일도 부지런히 보냈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여쭤보기도 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열정적이고 바람직한 학생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 교수님으로부터 짧은 답장 하나를 받게 되면 그 하나에도 하루 종일 들떠있기도 했을 정도로 저는 그 교수님을 좋아했어요. 아직도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던 학부생 시절, 제게는 그 교수님만이 온전한 우상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들해졌던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에도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석사 진학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진로도 이미 제 마음속에선 결정이 된 거였죠. 사실 학위를 한다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게 단순히 어려운 논문을 읽고 발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넓은 관점으로 세상과 학문을 바라보고 얼마나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됐거든요. 교수님은 알면 알수록 하루라도 빨리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학부 시절에도 특정 연구실에 소속되어 청소도 하고 연구실 지키며 전화도 받고 복사나 제본 같은 것도 하고 다과 준비도 하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는데 저도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뭐가 됐든 교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그 공간의 공기를 함께 마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학부 졸업하고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니 다들 취업 준비에나 열을 올렸지 연구실 생활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진 않았지만 몇 년이 선배들 시절만 해도 학부생이 그렇게 연구실 생활을 하려면
교수님 눈에 들기 위해 꽤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특히 인기 있는 교수님 연구실이라면 더 그랬겠죠. 제가 학부생이었던 시절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상 교수님께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려니 엄청 떨렸어요. 꼭 들어가고 싶었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장민주 학생, 무슨 일이야? 교수님 연구실에서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면서 지내보고 싶어요. 학부생도 그런 식으로 연구실 생활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내 연구실에는 학부생은 뽑지 않고 있지.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이 있거든요. 후회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장민주 학생이 열심히 한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긴 하지. 그런데 특별히 연구실 생활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 사실 저 석사랑 박사 과정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족한 게 많겠지만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래서 학부 때부터 교수님 곁에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많이 연습한 말인지 몰라요. 아주 자신 있고 당차게 포부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대본을 써서 입에 완전히 달라붙을 때까지 거울 보며 수도 없이 연습해서 달달 외웠거든요. 막상 실전에선 마음이 너무 앞서서 말이 좀 빨라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공들여 내어놓은 출사표였던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그런 제 얼굴을 바라보셨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건지 아닌지 입술이 다 바싹 마르더라고요. 그래, 박사 과정까지 하고 싶단 거지? 공부라는 게 겉에서 보기엔 멋있어 보여도 사실 굉장히 고독한 작업이라는 걸 먼저 말해주고 싶어. 연구실도 사실은 대단히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재미없는 공간이거든. 네, 아직 직접 경험해 본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각오도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까지야 무슨.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 연구실에 나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라고. 정말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 엄청 부지런해요. 뭐든지 시켜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좀 빼는 게 좋겠다. 우선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걸로 시작해보자. 조교한테 얘기해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줄게. 교수님 연구실에 제 책상을 갖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 때부터 그 교수님 연구실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학부 졸업 후 석사 진학을 하며 교수님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 되어주셨어요. 석사 시절엔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밤을 새워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도 뿌듯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학부 때 뭘 배웠나 싶게 석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석사 시절을 보내는 동안 어느새 시간이 쌓여 박사 과정에 발을 들이게 됐더군요. 그러면서 연구실은 물론 교수님의 집까지도 제 생활 반경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사학위 따려면 교수 살림도 같이 살아줘야 한다는 말이 괜한 농담만은 아니다 싶기도 하지만 사실 제 경우는 뭐 그리 엄청난 시집살이를 한 건 아니고 그저 교수님께서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주말에 덜어 교수님 집으로 불려가곤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수님의 남편과 아들, 교수님이 키우는 강아지에게까지도 익숙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네가 정리해온 참고문헌 목록 말이야. 나쁘지 않은데 저자는 가나다 순이나 ABC 순서가 아니라 출판 연도 순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봐. 이번 작업에선 그게 보기가 나을 것 같기도 해.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 박사는 아메리카노지? 설탕 안 넣고 말이야. 맞지? 어머, 제 것까지 제가 내려 마시면 되는데요. 우리 거 내리면서 같이 내리면 되지 뭘 그래. 우리 와이프한테 일거리 너무 많이 받아서 당 떨어진 것 같으면 설탕 살짝 넣어줄게. 어때? 에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일도 아니죠, 뭐. 설탕 없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설탕은 내 커피에 좀 넣어줘.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벌써부터 지치네. 엄마가 어쩐 일로 설탕 넣은 커피를 다 드시려고 해요? 이번 작업이 까다롭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사람을 잡겠다 잡겠어. 민주야, 너도 정신 바짝 차려. 당신도 이제 정 박사라고 좀 불러. 사람들 많은 데서도 그렇게 이름 부를 거야? 아직 박사도 아닌데 정 박사라고 하시는 게 더 부끄러워요. 저 아직 논문 테마도 못 잡았는데요, 뭐. 걱정 마. 다 닥치면 하게 되어 있어. 정 박사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뭐가 걱정이야? 지금 내 밑에 있는 박사놈이야말로 그런 걱정을 해야 할 텐데, 아니 정작 그놈은 천하태평이란 말이지. 에휴. 학생이 교수 따라가는 거 몰라? 당신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 전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수님 댁 가족들과 웃고 떠들며 어울리는 풍경 속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럴만도 하죠. 집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밥도 먹고 때로 밤도 새고 했으니 가족이나 다름없이 허물없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교수님 댁 아들은 저보다 2살 위였는데 말수가 그리 많지도 않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교적인 교수님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해지기 어렵다 느꼈어요. 그런데 무심한 듯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제가 고장낸 프린터 같은 걸 대신 만져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나 보다 싶었는데 어떻게 인연이 발전되어 연인이 되었답니다. 솔직히 지도 교수님 아들과 그런 사이가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처음엔 저를 반대하실 것 같아서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별 무리 없이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도 교수님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연애를 계속했고 어느 시점에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갖고 싶었던 교수 부모를 결혼을 통해 얻는다는 생각에 벅찬 감격이 차올라 눈물까지 흘렸지 뭐예요. 결혼부터 결혼 생활까지 모든 건 순조롭고 평온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요. 시댁의 합가에서 살고 있는 시동생과 동서였어요. 저는 공부하느라 결혼이 이른 편이 아니었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시동생 학부 때 애가 생겨서 결혼하게 됐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애가 바로 유산됐고 이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했고 시동생이 외곽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에 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서란 사람은 이 집 며느리인지 도우미인지 헷갈릴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만 했고 보살도 저런 보살이 없다 싶었어요. 제가 저희 교수님, 그러니까 제 시무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으니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동서처럼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싶은 삶을 동서가 살고 있더라고요. 동서 집안이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경제적으로도 시댁 도움을 받아야 해서 합가까지 한 형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하다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동서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더불어 시모에게도 조금은 실망을 했었죠. 제게 시모가 어떤 분이셨는지 다들 아시죠? 그렇게 멋지고 근사한 분, 저도 꼭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신 분이 저희 시모셨는데 은근히 저를 이용해
동서를 더욱 무시하고 갈구면서 일을 부리는 듯한 신모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며 시댁에 뻔질나게 드나들 때만 해도 동서와 시동생이 합가하기 전이었으니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시댁을 오갈 때 그땐 동서와 시동생이 합가를 한 후였으니 뭔가 좀 그렇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결혼해서 정말 한 가족이 되고 나니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모는 저와 동서를 확실히 차별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이용해 동서를 더욱 무시하시는 거죠. 가족 모임이 있으면 저와 시모는 바쁘단 핑계로 늘 식탁에 앉는 거나 했고 음식 준비며 뒷정리까지 죄다 동서가 하는데도 좋은 소리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 동서,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매일 식구들 식사 준비하는 일도 보통이 아닐 텐데 한 번씩 가족 모임하면 더 힘들지.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네 동서야 아무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잖니. 이게 네 동서의 일이고 이런 거라도 해야 뿌듯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형님. 전 식구들 밥 챙기고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해요.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얼른 앉자. 배고프다. 어디 오늘 특별 메뉴는 뭐냐? 오늘은 아버님 생신으로 모인 자리니까 주인공인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꽃게탕 끓여봤어요. 꽃게탕? 지금 꽃게 제철도 아닌데 내가 늘 강조하지 않니? 음식은 재료가 전부라고. 아휴, 몇 번을 알려줘도 학습이 안 되네. 그래도 너도 대학 공부까지 한 애가 어쩜 그러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살림도 잘한다는 말이 꼭 맞지. 아니,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에게 그 흔한 수고했다 말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소 부족한 게 있더라도 수고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해주셔야 할 텐데 그것조차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묵묵하게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거죠. 실은 내색도 한 번 안 하고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시모는 동서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들도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예, 민주, 아니 큰애야. 너희 부모님 떡집 말이다. 그때 내 친구들한테 돌리라고 보내주신 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내 친구들이 난리더라. 네, 저희 할머니가 하실 때부터 떡 맛있다 소리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단골이신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그렇구나.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거지. 가업을 이으시는 거 아니야. 참 우리 사돈들이지만 자랑스럽더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저희 부모님께도 꼭 전해드릴게요.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그리고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만들자고 꼭 전해드려. 떡값은 해야지 내가. 네, 그럴게요. 그렇잖아도 식사 한번 하실 때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가족이지 안 그러니? 내가 참 며느리복 내려놓으면서 사돈복도 없다 했는데 큰 며느리 들이면서 이제야 마음 맞는 사돈을 만났지 뭐야. 시모는 마음 맞는 사돈이라고 애둘러 표현했지만 그 속뜻은 수준 맞는 사돈이란 뜻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시모가 그런 식으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동서와 저를 비교하며 무시하시는데도 동서를 비롯해 누구도 그런 시모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 또한 시모가 동서를 어떻게 대하든 크게 개의치 않기로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전 당시에 제 삶에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었으니 괜한 일로 시모에게 책 잡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평온한 저의 결혼 생활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제 아이가 태어났고 제 아이 육아도 동서가 거의 다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 동서한테 제 애까지 맡기려니 좀 저희 엄마가 봐주셔도 되는데요. 아유, 아예 안 싸도는 잘 나가는 떡집 보셔야지. 손주 보실 시간이 어디 있으시다고 그러니? 떡집이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병행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말이 쉽지.
막상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 첫 손주인데 가까이서 자주 보고 싶어서 그래. 안사돈이 봐주시면 주말에나 데려올 거 아니냐. 아, 네. 저희 친정이 좀 멀긴 하죠. 매일 데려갔다 데려오긴 힘들 거예요. 그것 봐라. 내가 우리 손주 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넌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다. 어차피 집안일 하는 거 애도 같이 보면 되지 뭐. 시모는 그러면서 기어이 제 아이를 동서에게 맡겼고 동서는 그때도 아무 말 못하고 그러겠습니다 소리만 하더군요. 정말 왜 저러고 사나 저러고 싶을까 싶었지만 본인이 자처한 인생이란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저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제 아이까지 동서에게 맡겼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턴 저 역시도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 시동생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동서는 그야말로 자기 삶이란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시동생 간병인이자 시댁 도우미로 사는 것 같았죠. 가끔 보는 저마저도 숨이 막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때로 동서에게 답답한 마음 반, 안쓰러운 마음 반으로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냐 해도 동서는 그저 힘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솔직히 한숨밖에 안 나오던 거려. 저런 멍청이니 저러고 살지 싶은 생각마저 들었고 역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아무 소리 없이 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돌연 동서가 사라졌단 겁니다. 이런 처죽일년 아픈 남편을 두고 야반도주를 해? 내가 그런 년의 며느리라고 내 집에 들여 지금까지 먹이고 재우고 거뒀다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 동서가 정말 도망간 게 맞아요? 어디 무슨 편지 같은 거라도 남기지 않았나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동서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온 집안을 다 찢었는데 편지는커녕 쪽지 하나 나온 게 없어. 도망친 게 틀림없어. 기가 막혀서 내가 우리 집안이 지금껏 저한테 베푼 게 얼만데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걸 데려다 사람 사는 것처럼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싹수 없는 년. 시모가 그런 쌍스러운 소리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지 뭐예요? 언제나 고상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시모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놀랄 법도 했지만 솔직히 저도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아픈 사람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뒤도 새도 모르게 야밤도주를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면 힘들다고 할 것이지. 바보처럼 입국 닫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더니 난데없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병든 남편을 두고 도망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간 동서가 희생하고 고생한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동서가 힘들었을 거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도 시모처럼 동서를 나쁜 년이라 생각하며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서가 그렇게 훌쩍 집을 나가버린 지도 벌써 3년이 됐어요. 동서가 있는 동안엔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동서가 없고 나니 더 절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동서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시모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리던 동서가 없으니 동서가 하던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 대단하신 시모가 하실 린 없잖아요. 물론 사람을 쓰긴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시시콜콜한 집안 살림을 다 맡기는 건 싫다고 하시는 시모셨으니 결국은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살았던 거겠죠? 시모가 시키는 일들을 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제가 집안일 같은 걸 언제 또 해봤어야죠. 할 줄도 모르고 요령도 없으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시모가 장독대를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된장이고 간장, 고추장 같은 거 다 엄마한테 얻어다 먹고 있고 시댁 장관리는 당연히 동서가 도맡아 있던 것인데
동서 손때 묻은 장독대가 꼴보기 싫어진 건지 시모가 갑자기 그걸 다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잘은 몰라도 일단 한번 닦아서 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장독대 안을 살피는데 뭔가 수상한 게 하나 보이는 겁니다. 꺼내보니 비닐에 싼 작은 쪽지 같은 거였어요. 어찌나 꽁꽁 싸매놨던지 펼치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펼친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을 보고 너무 놀라서 다리가 다 풀렸어요. 그 쪽지에 쓰인 글씨는 틀림없이 동서의 필체였거든요. 동서가 해마다 신년 카드를 써서 식구들 모두에게 돌렸었는데 무슨 필체가 인쇄한 것 마냥 같다고 감탄하곤 했었어요. 그러니 제가 동서 필체를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건 누가 흉내내려고 해도 쉽지 않은 필체였거든요. 쪽지에 쓰여있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본다면 정답리로 와주세요. 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짧은 문장 아래 주소지가 하나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날 하루 연차까지 쓰고 아무도 몰래 저 혼자 그 주소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적힌 주소를 따라가니 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에 홀로 버려진 듯 덩그러니 있는 산속 외딴집 하나가 나왔어요. 과연 이 주소가 맞나? 이런데 사람이 살긴 사는 건가 싶은 심정으로 길을 따라갔죠. 멀리서 어렴풋이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웬 노파와 젊은 여자가 보이더군요. 저 젊은 여자가 설마 동서인가 싶은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동서? 동서 맞아? 너 동서 맞지? 세상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 와주셨군요. 제가 남겨놓은 장독대 표지, 역시 형님이 봐주셨어요. 그래, 그걸 보고 찾아온 거야. 그런데 꼴이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제 정말 속 시원히 설명 좀 해봐. 동서는 몰라보게 수척하고 초췌해진 모습이었고 저는 의심 어린 눈초리로 노파를 쳐다봤어요. 혹시 그 노파가 동서에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동서에게 눈짓으로 사실대로 말하란 듯이 그 노파를 가리키며 신호를 줬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숨을 가다듬고 동서는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그것은 상상도 못한 경악할 진실이었죠.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으니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동서는 시동생의 거짓병과 시댁의 가스라이팅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거짓병? 아니, 그럼 서방님이 진짜 아픈 게 아니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밀히 하자면 그 사람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으니 아픈 게 맞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였던 거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혼자서는 몸도 잘 못 가누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몸이 망가진 거라고 했잖아. 그럼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야? 시동생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심리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짜병이라 불리는 뮌하우젠 증후군 같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 기제로 인해 스스로를 환자로 포장한 것인데 시동생은 그런 상태에서 동생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통제한 거죠. 몸이 아프단 핑계로 동서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했더라고요. 그걸 다 알면서 왜 받아준 거야? 그런 거짓, 가짜 병, 가짜 환자 행세에 왜 동참해준 거냔 말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 네가 집에 없으면 나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나를 죽일 셈이냐 하는 말들을 하면서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말로써 사람을 올가매는데 동서는 그 말에 묶여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몇 년씩이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 그래, 동서, 서방님 간병하는 동안 사람 만나러 한번 나가는 걸 못 봤고
하다못해 장 보러 가는 것도 못하지 않았어? 제가 뭐 원래 인간관계가 그리 있는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네, 외출이라고 못하고 살았어요. 신용카드며 휴대폰까지도 다 뺐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서는 그렇게 시동생의 간병인, 시댁의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시부모는 물론 시동생의 만행, 또 시동생의 상태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묵인, 침묵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시동생을 부추기며 가스라이팅으로 동서를 더욱 올감했다는 거죠. 그간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던 약들도 모두 대부분 불필요한 영양제 같은 것들이었대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깜빡 속았던 저 자신이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은 황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동생의 거짓병을 간병하며 동서는 몇 년이나 그 통제를 받아낸 거예요. 시부모의 가스라이팅도 함께 받으면서 말이죠. 동서가 바보 멍청이어서 그걸 다 참고 산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니까 예정 생각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참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동생의 통제가 동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 물리적 위해로까지 번지니 동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해도 그 집안,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혼 같은 걸 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겐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니 뭐니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내보내주기만 해달라고 그런 소리도 했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랬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고? 정말 무서운 분들이다. 나야말로 바보 멍청이처럼 살았던 거네. 형님은 모르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구도 내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저조차도 내색을 못한 거려.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방법을 찾아보려 했을 텐데. 저 때문에 형님까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 전 그 사람들에게 벗어나려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집을 나와버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여긴 대체 어디야? 이분은 또 누구셔? 시동생 때문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동서는 일주일에 한 번 시모 대동하에 시장에 갈 수 있었다고 해요. 동서와 함께 있던 그 노파는 그 시장에서 푸성귀 파는 난전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는 이 외딴 산속 집 텃밭에서 자신이 직접 농사 지은 것들을 들고 나와 팔았는데 먹거리에 민감한 시모도 그 할머니가 파는 것들을 신뢰하며 단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서와도 잘 알고 지냈던 거죠. 그러다 한 번은 시모가 잠깐 다른 가게에 간 사이 혼자 남겨진 동서가 재빨리 그 할머니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그 할머니는 이전부터 동서와 시모의 관계가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어 눈여겨보고 있었다는데 동서가 그렇게 도움을 청하니 흔쾌히 자신의 산속 집 주소를 몰래 전해줬고 동서는 그 할머니를 믿고 그곳으로 도망을 쳤던 거죠. 외딴 곳이긴 한데 그래도 집이랑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 아니야? 더 멀리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런 생각도 했었죠. 무작정 그냥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어딜 가나 꼭 큰 도시가 아니어도 사람들 눈에 띄는 생활을 하면 시부모나 그 사람한테 발각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두려웠어요. 하긴 맘만 먹으면 어떤 식으로든 추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레이더망에 잡히면 안 되지. 그리고 전 여기가 좋아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지금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친정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렸지만 여기서 살면서 고향에 온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동서 고향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한 집안 며느리로 산 세월이 얼만데 저도 참 무심했다 싶더라고요. 동서 얘기를 듣고 보니 동서가 시댁을 나와 그런 산속에 들어가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좋았을지 이해가 됐어요. 시댁에서도 화초 가꾸는 걸 즐겨했던 동서였는데 이런 곳에서 흙밭에 농사 지으며 살았으니 말입니다. 동서 얼굴이 초췌해 보였던 건 땡볕에 나가 밭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얼핏 봤을 땐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안 됐다 싶었고 병색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동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동서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밥때가 되었는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서와 노파는 직접 키운 채소들로 밥상을 차려줬어요. 와, 이게 다 여기 농사로 지은 거야? 세상에, 고구마 줄기도 있네? 동서가 해주는 이 반찬 참 맛있었는데 말이야. 네, 다 할머니 밭에서 난 것들이에요. 된장이랑 김치도 다 제가 담근 거랍니다. 나 이렇게 엄치 없어도 되는진 모르겠지만 동서가 사라지고 동서가 해주는 음식들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알아? 동서가 솜씨가 정말 좋잖아. 제가 차린 밥상 모처럼이니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뭐든지 충분히 있으니 부족한 건 말씀하시고요. 제 앞으로 이것저것 가까이 놓아주는 동서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댁에서 늘 아무 말 없이 웃는 것도 화난 것도 아닌 무표정한 얼굴, 혹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던 얼굴과는 전혀 달랐어요. 부족하고 못난 며느리, 할 말도 못하는 사람,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던 동서가 이곳에서는 밥상 위 잎채소들보다 훨씬 더 싱싱한 사람이더군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일하고 그 밭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땅 밟고 별 보며 사는 삶이 동서에게 참 잘 어울린다 싶기도 했죠. 그렇긴 했지만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가 차려준 밥상을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고 나서 저는 동서와 다시 마주 앉아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서가 이렇게 행복해 보여서 나도 참 좋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도망자처럼 숨어 지낼 순 없잖아. 안 그래? 사실 전 그럴 수만 있다면 평생 이렇게 살아도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아픈 남편 버리고 도망친 나쁜 년이 되면 어때요? 지금 제가 행복하면 되죠. 그러지 말고 시댁으로 가서 제대로 된 이혼을 하는 게 어때? 절차대로 진행해서 동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란 말이야. 권리라. 그런 게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리고 이혼을 할 수나 있을까요? 괜히 다시 그 지옥으로 잡혀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인데 변호사며 뭐며 다 최고로 준비하면. 아무리 그래도 동서가 그동안 그 집에서 희생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리고 명예도 되찾고 말이야. 내가 도와줄게.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거야. 숨어 지내는 게 능사는 아니야. 어디 아프기라도 해봐. 지금처럼 살아선 병원도 맘 놓고 못 갈 텐데 평생 그렇게 살 건 아니잖아. 제가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한 덕분에 동서는 용기를 얻어 이혼 절차를 제대로 밟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산에서 내려와 시댁, 시부모와 시동생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던 동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살기 위해 현실과 직면하게 된 거죠.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뒤 시댁에선 회유가 아닌 협박으로 동서에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혼? 기가 막혀서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동안 네가 내 아들 간병한다 하면서 우리 집안 재산 몰래 빼돌리고 아픈 내 아들 구박하고 학대한 거. 너 내가 그것도 싹 다 고소해주마. 그 정도면 넌 구속이야. 재산을 빼돌리다뇨. 학대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머니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분인데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정말 여러모로 실망입니다. 동서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건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큰애 너, 네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구나. 너 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넌 우리 집 맏며느리이자 내 제자고 또... 네, 어머니는 저의 우상이셨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몰라도 한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알던 분은 어디에도 안 계시네요. 이것들이 정말?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법정에서 가려보잔 말이다. 겁도 없이 덤빈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게 해주마.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오히려 동서를 시동생 학대 혐의와 재산 탈취로 몰아가려는 시모의 모습까지 보게 되니 저 또한 그런 시모의 민낯의 환멸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듣고 본 것들을 동서를 위해 증언해주겠다고 했고 덜어는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들도 있었기에 증거로 작용할 수 있더라고요. 동서도 시댁에서 살면서 그저 당하고만 산 건 아니었어요.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던 덕분에 날짜와 함께 기록된 사건들이 있었고 또 시동생 때문에 다친 몸을 진료받은 병원 진단서도 있었어요. 시댁 재산에 손을 댔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증명할 증거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죠. 동서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한 이혼 소송이 진행됨과 동시에 시동생에 대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동생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거든요. 시댁에서 주작하는 억측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시동생의 경우는 피해자인 동서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어요. 그에 힘입어 이혼 소송은 동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동서가 원하던 대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동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노파의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도 자기가 남편 병수발이 힘들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고 그걸 제가 발견했던 거예요. 동서가 그 쪽지를 남긴 건 혹시라도 제가 그걸 보고 자기를 도와주길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라기보다는 병든 남편 내팽개치고 야반도주한 나쁜 여자가 아니란 것을 누군가에게는 알리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시모와 다름없이 때로는 동서를 무시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동서는 저를 시모와 다른 사람으로 믿어줬던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어쩐지 형님은 어머니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동서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제가 추구했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됐죠. 사실 동서에 비해 제가 시모에게 이쁨을 받았다는 것이고 동서를 구박하려고 이용할 때나 저희 친정을 추켜세웠지 저 역시 시모에게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들이 많았어요.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 하며 묻고 살았을 뿐이죠. 시모가 어떤 사람인데요? 저희 부모님 떡집이 아무리 잘 나가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성에 찼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 대놓고 저희 친정을 무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단 시부만이 아니에요. 사람 좋은 것 같아도 시모 못지않은 속물인 시부.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남편의 행태도 더 이상 묵인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재산 분할해서 손해를 좀 보는 대신 양육권만큼은 죽어도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의 소송을 겪으며 시댁에서도 소송에 대해 회의적이 됐던 건지 양측 모두 수긍할 수준의 합의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양육권 챙겨 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고 여기서 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그간 시모 뒤치작거리나 하며 제대로 된 학술지에 논문 한 편 싣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교수 못 되면 어때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동서는 저희 부모님 떡집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남동생만 있는 저는 어릴 때부터 여동생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원 성취하네요. 저흰 이렇게 치유하고 치유받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동서 일이 없었다면 전 지금도 제 눈을 대충 가리고 시모 뒤치다거리나 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진짜 가치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살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게 뭔지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 젊은데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죠. 앞으로의 제 삶은 지금까지의 제 삶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 확신해요. 제 아이도 그런 신념으로 가르치고 키우고 싶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좋은 마음의 영향이 생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는 날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